자, 그럼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은 냉전 전반기가 있는 거고 냉전 후반기가 있는 겁니다. 이게 1970년 정도를 기점으로 잡으면 됩니다. 냉전 전반기는 양극 체제예요. 그러니까 미소. 냉전 후반기는 미중소 삼극 체제입니다. 키신저는 1945년에서 1970년까지 이어진 냉전 전 양극 체제, 양극 질서가 71년서부터 91년까지 간 삼극 무질서로 가는 그 변곡점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환, 이 변곡점에서 이 물결을 타고 춤춘 아찔한 서퍼 혹은 관심종자 혹은 기회주의자, 희대의 재간동입니다. 이건 72년, 73년에 그 인터뷰한 거 보면 나와요. 나는 뭐 서부 영화에서 혼자서 그 말 타고 탁 그 마을에 들어가서 악당들 다 쏴 죽이는 그런 종류의 캐릭터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굉장히 이상한 나르시시즘이 있어요. 일종의 우리말로 치면 관심종자죠. 그러니까 이 형세가 양극 질서 체제에서 삼극 무질서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형세일 때 그 형세를 딱 개코같이 읽고 그냥 끼어들어서 잘난 체하고 그림 그리고 마치 김종인이가 내가 대통령 만든 사람이 몇 명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듯이 자기가 이제 허공에 그림 그렸다 이거요. 그러고 잘난 체하고 산 사람이에요. 이게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을 두고 이 사람이 뭐 지금 미중 관계의 원흉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 사람을 너무 띄워주는 거야. 나쁜 의미에서. 이 사람은 그 정도 묵기가 아니야. 그냥 시대를 만나가지고 잘난 체하고 그 많이 뛰어다닌 사람이에요. 그냥 서퍼야. 예,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냐면 이 전환기, 즉 양극 질서 체제가 삼극 무질서로 넘어갈 때 이 전환기가 우리는 죽는 자리였거든. 요 한 20년이 1971년에서 1991년 원래는 죽어야 될 자리예요. 그런데 이 글로벌 질서의 일대 위기를 결국은 누가 막은 거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가 막은 겁니다. 이러한 거를 우리가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부 독재 이래버리면 이거 굉장히 이건 천박한 얘기예요. 이러한 진실을 지정학 이론이나 철학 담론이나 역사 해석으로 풀어서 진실을 옹호하지 못한 것들이 바로 저를 포함한 빙신 같은 소위 우파, 소위 보수입니다. 이제야 이게 해독이 되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오늘 이 순간까지는 박성현이밖에 없나요? 백모밖에. 참, 아이고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양극 냉전 전반기, 즉 양극 질서가 왜 냉전 후반기에 삼극 무질서로 왜 바뀐 거야?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모든 변화는 성공에서 씨앗이 담긴 경우가 많죠. 양극 질서, 양극 냉전 질서, 양극 냉전 질서가 이게 너무 성공을 했거든. 마셜 플랜, 가트,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6.25, 남친 격퇴 이런 것들이 양극 냉전 질서의 대성공이에요. 이게. 이러니까 그런 성공을 통해서 유럽과 특히 프랑스가 이제 부활했거든. 그 프랑스가 어깃장을 놨다고요. 이게 이제 큰 변수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프랑스가 북아프리카에서 알제리, 튀니지에서 사람 뭐 수십만 이상 잡아 죽였죠. 베트남도 개발질했고 프랑스가. 그 하나. 그 성공을 이렇게 거두면 그 안에 이미 그 너무 무르익어서 그 다음번 단계로 넘어가는 씨앗이 만들어지는 거지. 두 번째는 정말 중요한 게 중소 갈등 폭발인데 6.25만 가지고도 중소 간에 무지하게 의가 상하거든. 모택동의 입장에선 국력을 기울여서 전쟁을 해서 수십만 죽었는데 저 스탈린이라는 못된 영감탱이가 총알 한 발값까지 다 받아가니까 속이 부글부글 끓죠. 그런데 이게 그래도 스탈린은 큰형이니까 참겠는데 이게 후르쇼프란 놈이 들어와가지고 스탈린을 격하를 하네. 아니 지가 그냥 정책을 바꾸면 되지 왜 스탈린을 개잡듯이 잡어.
스탈린을 잡는다는 얘기는 누가 봐도 국제공산주의 진영에서 스탈린의 다음번 동생은 모택동인데 스탈린 격하가 모택동이나 중국 공산당 눈에는 모택동과 중국 공산당에 대한 공격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실제로 있고. 그래가지고 부글부글 끓다가 헝가리가 1956년에 헝가리 사태 딱 튀어나오니까 소련이 미적거렸거든. 그러니까 야 우리가 공개적으로 너희 비판하지 않으려면 너희 헝가리에 가서 탱크로 밟아. 헝가리 학살을 뒤에서 강요한 게 중공 모택동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얘기 제가 지금 처음 합니다. 헝가리 학살을 소련한테 강요를 한 게 후르츠초프한테 중공과 모택동이라는 거예요. 협박을 해서 강요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는 월남이죠. 야 월남 누구 영향권 안에 둘 거야? 소련은 우리 영향권. 월남 애들은 소련이랑은 거리가 있고 중공이랑은 라오스 캄보디아까지 같이 생각을 하면 앞으로 부닥칠 거 많으니까 자꾸 소련으로 기울죠. 그리고 그때 뭐 1960년대 70년대 초인데 무기도 소련제가 훨씬 좋지. 그러니까 소련으로 기울지. 힘도 소련이 세고. 그러니까 중국은 부글부글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중국이랑 소련이 저기서 붙잖아요. 헤이룽장 만주 위에 대규모 충돌해요. 그래서 미국한테 소련이 야 쟤들 핵으로 같이 조져버리자라고까지 이야기를 꺼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핵으로 미소가 손을 잡고 중공을 조지자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야 조지고 나서 쟤들 자빠지면 너희가 들어가서 접수할 거 아니야. 내가 왜 그런 빙신 같은 짓 하냐고 미국은 안 한 거지. 근데 미국은 그때 느낀 거지. 야 저 중소 간에 갈등 엄청나게 심하네. 오케이. 그러면 미소 대립 구도를 미중소 삼각 구도로 가자. 양극 구도를 삼극 구도로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이 50년대 말 60년대부터 이 중동 석유에 대한 미국과 서방의 유럽의 의존이 무지하게 심해집니다. 중동 빼고 나면 그 다음에 석유 나오는 건 저기 아니야. 소련. 물론 아프리카 알제리 같은 데 좀 나왔지만 그때는 아직 양이 작을 때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랍 민족주의, 아랍 석유 패권이 등장하죠. 그게 67년에 6.1 전쟁의 의미예요. 그때 아랍들이 다그리 모아갖고 3차 중동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깡다구가 어디서 나왔냐? 석유에서 나오는 거예요. 니들이 우리 석유 갖다 쓰잖아, 이 자식들아. 개처럼 쥐어 터지죠. 그때 이길 줄 알았는데. 한 6년 후에 다시 한번 또 아랍이 힘 모아서 하고 이때는 이제 소련 비호 받아가지고 쿠바랑 북한까지 불러들인 거 아니에요. 그게 용키푸르 전쟁 아닙니까? 73년도에. 그리고 그땐 전쟁 벌일 때 오일 쇼크까지 일으켜갖고 석유값이 수십 프로가 한꺼번에 뛰고 난리가 아니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양극, 미소 양극 질서가 아니라 무질서로 넘어가는데 삼극이 되는 세상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그런데도 이제 급진 민족 해방 물결과 비동맹 운동이죠. 이거에 얻어맞아가지고 골로 간 게 소련도 이거에 얻어맞아서 골로 간 거 아니에요. 70년대 말에 아프간에서. 프랑스, 미국은 인도차이나에서 이거에 얻어맞은 거고 이 물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파키스탄은 중국과 손을 잡고요. 인도는 파키스탄 중국과 손을 잡고 인도는 소련과 손을 잡아요. 우린 지금 인도가 서방이랑 잘 지내는 것 같죠. 인도 저 골 때리는 나라입니다. 저거. 골 때리는 나라예요. 인도가 제대로 처신했으면 지금 저 모양으로 살겠어요. 중국 절반은 살지. 6,000달러, 7,000달러는 해야죠. 인도가. 지금 인도 평균 수준이 캄보디아 수준일 텐데 거의. 그거보다도 낮을 수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지. 인도가 그러니까 얼마나 헤맸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얼마나 부패해 있고 정체돼 있고 헤매는 나라인지. 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은 1960년대 말쯤 돼서 이 네 가지 이유가 한꺼번에 밀어닥치기 시작하니까 양극 질서, 즉 미소 두 나라의 대립으로 이루어지는 질서 체제가 미중소 삼극 무질서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 넘어가는 과정, 그 전환, 그 변곡점이 바로 이름이 키신저입니다. 그러니까 그림 다시 그려야 돼. 근데 누구도 그림 그릴 줄 몰라. 아, 내가 그릴 줄 알아. 그럼 막 그린 거야, 혼자서. 희한한 거죠.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글로벌 질서가 4단계를 저는 거쳐왔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양극 냉전 전반기 질서, 이게 45년에서 70년. 3극 냉전 후반기 무질서, 이게 71년에서 91년. 그 다음에 이제 동구소련 망하고 중국은 아직 크기 전이죠. 그게 대개 이제 그 단극 타락 글로벌리즘. 그래서 중국이 한 5, 6년 동안 엄청 크던 거죠. 1991년에서 2016년까지. 그러고 나서 이제 2017년부터 탄생해서 진행 중인 게 뭐냐면 단극. 그러니까 미국 중심 하나죠. 슈퍼파워 미국 하나죠. 가치지향 글로벌리즘. 그래서 이제 이 단극 가치지향 글로벌리즘이라는 게 처음부터 그냥 딱 그 모습이 드러난 게 아니라 처음에 트럼프 시기에 막무가내 반중이 한 5년 있죠. 그 다음에 트럼프 끝나고 나서야 정교한 가치지향 글로벌리즘에 기반한 차이나 디커플링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진행 중인데 미국 같으면 이게 1917년부터 진행했다고 보는데 트럼프 포함해서 우리는 이제 1917년에 이제 그 문재인이 들어와 가지고 1921년, 22년 5월까지 문재인 세상이니까 여기에 개긴 거지. 아, 우리는 타락 글로벌리즘 그냥 갈 거야. 중국 키워주기 갈 거야. 이러고 개긴 거죠. 친중에. 그래서 한국은 22년부터 적용해야 되고요. 문재인 개발질 때문에. 미국은 17년부터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 키신저라는 인물을 한번 이제 그 정리를 해보죠. 예, 정리를 해보면 그때 상황은 아까도 보셨지만 이제 양극 질서 체제가 3극 무질서로 넘어가는 상황이니까 방향이라든지 기준축이라든지 나침반이라든지 참조할 게 없는 거예요. 허공이야. 공허야. 이런 상황에서는 서핑을 기막히게 하는 재간동의 기회주의자가 나오든지 아니면은 사회 전체를 관료하는 어떤 거대한 비전이 나와야 돼요. 이 성숙한 민주주의에서는요, 아주 성숙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남 이승만 혹은 박정희 같은 그런 그 독불장군, 그러니까 홀로선, 그러니까 뭐 독불장군이란 좀 그렇고 유아독존 혹은 독야청청, 혼자선 그 솔로 비저너리는 불가능합니다. 이 정치 담론에 있어서는, 정치 비전에 있어서는, 군사 지정학적 정치적 비전은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흐름이 돼야 돼요. 백모가 아무리 깨끗거려도 이게 시간이 지나고 쌓이고 흐름이 돼야 힘을 발휘하잖아요. 개인 가지고는 이건 힘을 못 써요. 민주주의니까. 성숙한 민주주의니까. 그러면 개인이 하는 건 아무 소용없냐? 아니죠. 백모처럼 계속 깽깽거리는 게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 특히 그게 뭐 예술이나 사상이나 종교나 철학의 영역, 창조의 영역에선 개인이 독보적이죠. 그건 실존의 영역이니까 개인 실존.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군사지정학과 정치에 있어서의 담론입니다. 그거는 세를 이루고 흐름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전환기에, 즉 양극 질서에서 3극 무질서로 넘어가는 요 전환기에 미국에서 흐름이 안 만들어졌거든. 그러니까 그 혼란 속의 재간동이, 혼란 속의 서퍼, 혼란 속의 기회주의자, 이게 이제 설치게 되는 거지. 그 이름이 바로 키신저죠. 이 미국과 같은 성숙한 그런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떤 흐름이 제대로 만들어지기가 참 어려워요. 이게 이제 우드로 윌슨이 등장할 때 미국 민주당, 우드로 윌슨의 흐름이 하나 있는데 상당히 제한적인 효과만 갖고 오죠. 예, 그게 뭐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후에 부분적인 세계 질서의 재편인데 그게 불완전하고 좀 멍청해가지고 결국 2차 세계대전으로 다시 번지잖아요. 한 20여 년 있다가. 그때는 재미를 못 봤지. 미국 주도의 비전이 약했다고요. 그 흐름이 약했다고. 그러나 1940년대에 등장한 흐름, 그거 이제 정확히 표현하면 1940년 12월에 그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Arsenal of Democracy, 민주주의의 병기창이라는 연설, 우리가 나치나 이런 것에 대한 지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1년 12월에 그로부터 1년 후에 일본의 도발에 의해서 미국이 이제 병기창이 아니라 싸움의 주체가 되는
그것도 대서양과 태평양 양쪽에서. 예. 그러고 나서 거기서 대승을 겨두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양극 질서 체제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1940년대에 형성된 이 미국의 비전이 이걸로 하는데 1940년대 그러면 한 명인가? 아니에요. 루스벨트가 왔나? 아니야. 루스벨트는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그 정치꾼이어갖고 표되는 거 그때그때 했어요. 그 아까 민주주의의 무기고란 연설도 40년 11월 대통령 선거 승리한 다음에 한 거예요. 대통령 선거 때까지는 늘 고립주의적인 그런 암시를 해. 우리는 뭐 유럽 전쟁 싫어요. 우리 미국인이 왜 거기 가서 왜 싸웁니까? 뭐 이런 식이야. 그러다가 표 다 했고 당선되고 나니까 바로 한 달 만에 민주주의의 무기창이라는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한 달 후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보면 이제 말하자면은 그러면 그 루스벨트도 아니야. 뭐 트루만 그렇지. 그 다음에 애치슨, 그 다음에 뭐 덜레스, 뭐 마샬. 여기엔 조지 캐넌은 끼지도 못해요. 조지 캐넌은 이거 글로 정리한 사람이지 흐름은 이런 사람들이 잡았어요. 그러니까 1940년에 미국의 큰 흐름을 잡은 거목들이라 그러면 벌써 4명이 튀어나온다고. 혼자가 아니야. 백모, 말리 밖에 있는 백모가 아는 사람도 4명인데 미국 정치를 좀 아는 사람 보고 꼽아보라 그러면 그 높은 그 비전을 가진 거목들이 몇 명이야? 10명 이상 튀어나올 거예요. 이게 이런 거거든. 뭐 메가더도 끼워줄 수 있지. 관철은 못 시켰지만. 이런 거라고요. 미국은 그러니까 이게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여서 이런 흐름으로 나와야 돼요, 비전이. 그런데 키신저 시대를 딱 돌아가 보면 키신저 혼자파냐, 솔로파냐, 흐름이 아니었다는 얘기지. 비전 흐름이 형성되지 못한 채 혼란 속에서 서포 기회주의 재간동이 헨리 키신저가 날뛴 거예요. 그런 겁니다. 이 사람을 제가 그냥 서포 기회주의 재간동이라고 한 게 왜 그러냐. 그만두고 나서 한 일 보면은 한숨이 퍽퍽 나와. 그만두자마자 무슨 키신저 어소시에이츠인가 뭔가 뭐 컨설팅 회사 차려갖고 그 의무량으로 로비하고 다녔고요.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찍어 먹을 수 있는 저건 다 찍어 먹었어. 저기 뭐야 그 자기 나름대로 찍어 먹을 수 있는 자잘한 그 개밥 그릇은 다 찍어 먹었어요. 1980년대 이미 차이나 벤처스 잉크라는 회사 만들어 가지고 벤처 투자 회사 만들어서 이사회 의장 겸 대표이사요. 아니 나라를 주무르던 사람이 지구를 주무르던 사람이 이런 회사 만들어서 이런 거 추접스럽게 찍어 먹냐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중국 정말 가난할 때거든요. 80년대면 중국 최대 투자회사 CITIC에서 7,500만 달러를 유치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1989년 천안문 학살 나오니까 은근히 등소평 지지했어요. 미국에서 그 인터뷰하고 이럴 때.